유명인의 광고에 혹해 푸드타운에 투자했다가 돌아온 건 빚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2021년 가을, 나는 서울 강남의 한 고급 호텔 컨벤션홀에 앉아 있었다. 화려한 무대, 웅장한 음향, 그리고 수백 명의 청중들. 모두가 같은 꿈을 꾸고 있었다. 바로 푸드타운이라는 이름의 프랜차이즈 투자 사업이었다. 무대 위에는 TV에서 자주 보던 유명 연예인이 서 있었다. 그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도 이 사업에 투자했다고, 이것이 대한민국 외식산업의 미래라고 열변을 토했다. PPT에는 화려한 성공 사례들이 펼쳐졌고 월 수익률 10% 이상이라는 달콤한 숫자들이 춤을 췄다. 나는 그날 7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하기로 결심했다. 아니, 정확히는 영혼까지 끌어모았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전세금 2억, 은행 대출 3억, 부모님께 빌린 돈 1억, 그리고 지난 10년간 모은 전 재산 1억.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나는 10억이 넘는 빚을 지고 파산 직전의 상황에 놓였다. 푸드타운은 문을 닫았고 유명인은 법적 책임이 없다며 발을 뺐다. 내게 남은 건 빚과 후회, 그리고 끝없는 자책감뿐이었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인생 최악의 투자 결정을 내렸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고 무엇을 배웠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나는 IT 중견기업에서 15년을 일한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연봉은 8천만 원 정도, 결혼 10년 차에 초등학생 자녀 둘을 둔 가장이었다. 회사 생활은 나쁘지 않았지만 40대 중반이 되니 불안감이 엄습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에서 정년까지 버틸 수 있을까? 지금 이 연봉으로 아이들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까?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고 있는 걸까? 주변을 둘러보니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들이 많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수입에 대해 이야기했다. 주식, 코인, 부동산, 그리고 프랜차이즈 창업까지. 누구나 본업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고 싶어 했다. 나 역시 몇 년 전부터 주식에 손을 댔지만 큰 수익을 내지는 못했다. 부동산은 이미 너무 올라 손을 댈 엄두가 나지 않았고 코인은 위험해 보였다. 그러던 중 회사 동료 김 과장이 프랜차이즈 투자 이야기를 꺼냈다. 요즘 프랜차이즈 투자가 괜찮던데요. 직접 운영할 필요 없이 투자만 하면 매달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는 최근 치킨 프랜차이즈에 5천만 원을 투자해서 매달 300만 원씩 받는다고 자랑했다. 연 수익률로 따지면 7% 이상이었다.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시대에 7%는 매력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프랜차이즈도 위험하지 않나요? 장사가 안 되면요? 그래서 본사에서 관리를 해주는 거죠. 위치 선정부터 점주 교육, 마케팅까지 다 책임지고 해준다니까요. 우리는 그냥 투자만 하면 돼요. 김 과장의 말에 솔깃했지만 선뜻 결정할 수 없었다. 5천만 원이라는 돈도 부담스러웠고 프랜차이즈 업계에 대해 아는 것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SNS를 통해 푸드타운 투자 설명회 광고를 보게 되었다. 광고 모델은 내가 좋아하던 개그맨 출신 방송인 이 씨였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주 보던 얼굴이라 친근감이 들었다. 광고 문구는 이랬다. 이 씨도 투자한 푸드타운. 월 평균 수익률 10%. 안정적인 외식 프랜차이즈 투자의 새로운 기준. 월 수익률 10%라니. 1억을 투자하면 매달 1천만 원씩 받는다는 계산이었다. 연 수익률로는 12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숫자였다. 물론 평균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지만 그때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나는 푸드타운 홈페이지를 찾아갔다. 화려한 웹사이트에는 성공 사례가 가득했다. 전국 각지에서 운영 중인 매장 사진들, 만족스러운 표정의 투자자 인터뷰, 그리고 상승 곡선만 그리는 매출 그래프들. 특히 눈에 띈 것은 투자자 보호 시스템이라는 항목이었다. 본사 직영점 운영 노하우 전수, 전문 점주 선발 및 교육, 매출 보장 시스템 최소 매출 미달 시 본사 보전, 투자금 안전관리법인 별도 계좌 운영, 정기적인 투자자 리포트 제공, 매출 보장이라는 문구가 특히 마음에 들었다. 장사가 안 되면 본사에서 보전해준다니 위험이 거의 없어 보였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보장이라는 단어는 법적 구속력이 거의 없는 말 그대로 보장일 뿐이었다. 투자 설명회 신청을 하고 2주 후 나는 강남의 고급 호텔 컨벤션홀에 있었다.
주말 오전인데도 홀은 거의 만석이었다. 300명은 좋게 되어 보이는 사람들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입구에서는 고급스러운 책자와 기념품을 나눠주었다. 책자에는 푸드타운의 사업 모델, 성공 사례, 투자 수익률 등이 상세히 적혀 있었다. 기념품은 푸드타운 로고가 새겨진 고급 볼펜과 텀블러였다.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들이 회사의 격을 높여 보이게 만들었다. 설명회는 회사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30년간 외식업에 종사해온 베테랑이며 푸드타운은 그 경험의 집대성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화려한 경력 사항이 스크린에 펼쳐졌다. 대기업 외식 계열사 임원 출신, 유명 프랜차이즈 론칭 경험, 각종 업계 상 수상 경력. 이어서 사업 모델에 대한 설명이 시작되었다. 푸드타운은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복합 외식 문화 공간이라고 했다. 한 건물에 여러 종류의 음식점이 들어가는 푸드코트 형태지만 각 브랜드의 독립성은 유지하면서 공동 마케팅과 운영 효율화를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기존 프랜차이즈의 문제점은 뭘까요? 바로 단일 메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치킨집은 치킨만, 피자집은 피자만 팔죠. 하지만 소비자의 입맛은 다양합니다.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왔을 때 아빠는 고기가 먹고 싶고 엄마는 파스타가 먹고 싶고 아이는 피자가 먹고 싶다면 기존 방식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의 설명은 논리적으로 들렸다. 하지만 푸드타운에서는 가능합니다. 한 공간에서 한식, 중식, 일식, 양식을 모두 즐길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쟁력입니다. PPT에는 실제 운영 중인 매장의 사진들이 나왔다. 깨끗하고 넓은 공간, 다양한 메뉴들,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식사하는 가족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본격적인 수익 구조 설명이 시작되었다. 프레젠터는 CFO 출신이라는 재무 담당 임원이었다. 그는 엑셀 시트를 띄우고 상세한 숫자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평균적인 푸드타운 매장의 월 매출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임차료, 인건비, 재료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은 약 20% 정도 나옵니다. 즉, 월 3천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 중 50%는 본사 운영비와 투자자 수익으로 배분됩니다. 나머지 50%는 점주의 몫입니다. 그래야 점주도 열심히 하겠죠? 수식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스크린에 떴다. 월 매출 1억 5천만 원. 영업이익률 20% 3천만 원. 투자자 배당 50% 1,500만 원. 점주 수익 50% 1,500만 원. 한 매장당 평균 투자자는 10명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1명당 월 평균 150만 원의 수익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150만 원. 그럼 투자금은 얼마일까? 다음 슬라이드가 그 답을 보여주었다. 한 매장을 오픈하는데 총 15억 원이 소요됩니다. 인테리어, 주방 설비, 초기 재료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죠. 이를 10명의 투자자가 나눠서 부담함으로 1인당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시면 됩니다. 1억 5천만 원 투자로 월 150만 원이면 연수익률은 12%였다. 광고에서 본 10%보다 더 높았다. 물론 매장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잘 되는 매장은 월 200만 원 이상도 가능하고 초기에는 100만 원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15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는 실제 운영 중인 매장들의 데이터를 보여주었다. 서울 강서구 매장 월 180만 원, 경기도 수원시 매장 월 170만 원, 부산 해운대구 매장 월 160만 원. 숫자들은 믿음직해 보였다. 하이라이트는 이 씨의 등장이었다. 무대에 오른 그는 TV에서 보던 것처럼 유쾌한 모습이었다. 청중들은 환호했고 나도 모르게 박수를 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여러분과 같은 투자자입니다. 그의 첫마디에 청중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방송일이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 노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인을 통해 푸드타운을 알게 됐죠. 그는 자신이 직접 매장을 돌아다니며 확인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맛도 보고 직원들도 만나보고 심지어 주방까지 들어가 봤다고 했다. 제가 30년간 방송하면서 수많은 음식점을 다녔잖아요. 솔직히 눈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런데 푸드타운은 달랐어요. 시스템이 정말 탄탄하더라고요. 메뉴 개발, 직원 교육,
위생관리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어요. 그는 자신이 3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두 매장에 분산 투자한 것이었다. 지금 매달 300만 원 정도 받고 있어요. 솔직히 방송 한두 번 출연하는 것과 비슷한 금액이에요. 근데 방송은 제가 직접 나가야 하잖아요. 이건 그냥 통장에 꽂혀요. 이런 게 진짜 불로소득이죠. 청중들이 또 웃었다. 나도 웃었다. 그의 말이 진심으로 들렸다. 물론 투자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저도 그걸 알고 투자했어요. 하지만 푸드타운은 그 위험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여러분께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인생에서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좋은 조건의 투자 기회는 더더욱 그렇죠. 저는 이미 투자했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나도 열심히 박수를 쳤다.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설명회가 끝난 후 개별 상담 시간이 마련되었다. 나는 상담 부스로 향했다. 담당 직원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남성이었다. 그는 내 이름을 확인하고 친근하게 악수를 청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수익률이 정말 설명하신 대로 나오나요? 좀 높게 책정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데이터예요. 그는 태블릿을 꺼내 더 상세한 자료를 보여주었다. 실제 운영 중인 매장들의 월별 매출과 수익 데이터였다. 숫자들은 일부 편차가 있었지만 대체로 설명회에서 제시한 수준이었다. 물론 모든 매장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위치, 점주의 역량, 시기에 따라 달라지죠. 하지만 본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은 유지됩니다. 만약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면요? 그래서 매출 보장 시스템이 있는 겁니다. 첫 6개월간은 최소 매출을 보장해드려요. 만약 매출이 목표치의 80%에 못 미치면 그 차액의 50%를 본사에서 보전해드립니다. 50%요? 전액이 아니라. 네, 전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50%라도 보장한다는 건 그만큼 우리가 자신 있다는 뜻이죠. 사실 지금까지 보장 시스템을 발동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고 투자자님께는 한 가지 제안이 더 있습니다. 뭔가요? 지금 이번 주 내에 계약하시면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1억 5천만 원 대신 1억 3천만 원에 투자 가능하세요. 2천만 원 할인입니다. 왜 할인을 해주나요? 이번 달 목표 투자 유치액이 있어서요. 그걸 채우면 빨리 매장을 오픈할 수 있거든요. 빨리 오픈할수록 투자자님들도 빨리 수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윈윈이죠. 2천만 원 할인. 솔깃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급하게 투자를 유치하려 하지? 라는 의구심도 들었다. 좀 더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다만 이 할인은 이번 주까지만 유효합니다. 다음 주가 되면 정상가로 돌아가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 문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매장 투자 자리가 별로 안 남았어요. 그는 태블릿을 돌려 보여주었다. 10명의 투자자, 자리 중 7명이 이미 채워졌다는 표가 떠 있었다. 보시다시피 3자리밖에 안 남았습니다. 망설이시다가 자리가 다 차면 다음 매장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그럼 최소 3개월은 더 걸립니다. 압박이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겠다는 조급함도 생겼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푸드타운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는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다. 1억 5천만 원? 그것도 할인받아서 1억 3천만 원? 당신 정신 나갔어? 여보, 들어봐. 이건 정말 좋은 기회야. 월 150만 원씩 받으면 연 1,800만 원이잖아. 투자금 회수하는데 7년 정도 걸리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수익이 나는 거야. 7년이나 묶여있는 돈이라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애들 학원비, 대학 등록금, 우리 노후 자금 다 생각했어. 그래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 지금 내 월급으로는 노후 준비가 안 돼. 뭔가 다른 수입원이 필요해. 다른 방법도 많잖아. 왜 하필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투자하려고 해?
아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이 씨도 투자했대. 그 사람이 돈도 많으면서 굳이 사기에 속을 이유가 있겠어. 연예인이라고 다 똑똑한 줄 알아. 그 사람들도 속는 거 있어. 그리고 혹시 그 사람 광고 모델로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그 질문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그 생각은 해보지 못했다. 일단 더 알아보고 결정하자. 급할 것 없잖아. 그게 이번 주까지 계약하면 2천만 원 할인해준대. 봐, 그게 바로 함정이라고. 급하게 결정하게 만드는 거야. 제대로 된 투자라면 할인 같은 거 안 해.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해주지. 아내의 말이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다음 날 회사에서 김 과장을 찾아갔다. 그는 프랜차이즈 투자 경험이 있으니 조언을 줄 수 있을 것 같았다. 푸드타운이요? 들어는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투자금이 너무 큰 것 같은데요? 1억 3천만 원이요. 할인받으면요. 1억 3천만 원이요? 저는 5천만 원도 고민하다가 투자했는데 그 정도 큰 돈이면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익률이 좋더라고요. 월 150만 원씩 받는다는데 수익률만 보면 안 돼요. 실제로 그 수익이 지속 가능한지 사업 모델이 탄탄한지 봐야죠. 저라면 좀 더 알아볼 것 같은데요. 김 과장의 조언도 신중했다. 나는 또 다른 동료에게 물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다. 너무 큰 투자 아니에요? 프랜차이즈는 생각보다 위험해요. 유명인 광고 믿으면 안 돼요. 모두가 신중하라고 조언했다. 하지만 내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기회를 못 알아보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 나는 인터넷으로 푸드타운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라 내 결정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고 있었다. 검색 결과 대부분은 긍정적이었다. 푸드타운 공식 블로그, 투자자 후기, 언론 보도 자료 등. 물론 이런 정보들은 대부분 회사 측에서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친 것들이었지만 나는 그걸 객관적 증거로 받아들였다. 한 블로그에는 푸드타운 투자 6개월 차 후기라는 글이 있었다. 글쓴이는 매달 정확히 150만 원씩 받고 있으며 무척 만족한다고 썼다. 댓글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다. 저도 투자 고민 중인데 도움이 됐어요. 부럽네요. 저도 여유 자금이 있으면 투자하고 싶어요. 안정적인 수익이 부럽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런 블로그 글과 댓글 대부분은 회사가 의도적으로 만든 바이럴 마케팅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걸 진짜 투자자의 진솔한 후기로 믿었다. 반대로 부정적인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한 커뮤니티에서 프랜차이즈 투자 조심하세요라는 경고 글을 봤지만 저 사람은 실패한 케이스일 거야, 우리는 다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에 완전히 빠져 있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다. 고민 끝에 나는 더 큰 결정을 내렸다. 1억 3천만 원이 아니라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푸드타운 측에서는 복수 매장에 투자하면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 매장에 몰빵하는 것보다 여러 매장에 나눠 투자하면 더 안전하다는 논리였다. 만약 한 매장이 부진하더라도 다른 매장이 잘 되면 평균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합리적으로 들렸다. 그래서 나는 5개 매장에 분산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매장당 1억 3천만 원씩, 총 6억 5천만 원. 여기에 추가로 5천만 원을 프리미엄 투자자 프로그램에 넣었다. 프리미엄 투자자는 우선 배당권과 본사 의사결정 참여 권한을 준다고 했다. 총 7억 원. 문제는 돈이었다. 내게 현금으로 7억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다을 시작했다. 먼저 전세 보증금 2억 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했다. 월세 15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했지만 투자 수익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둘째, 은행 대출 3억 원. 신용대출 1억, 담보대출 2억. 금리는 연 5% 정도였다. 월 이자만 125만 원이었다. 셋째, 부모님께 1억 원을 빌렸다. 부모님은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었다.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다. 아들아, 이거 정말 괜찮은 거야? 아버지, 걱정 마세요.
확실한 투자예요. 2년만 지나면 원금 돌려드릴게요. 어머니는 더 직설적이셨다. 혹시 사기 아니야? 요즘 투자 사기 많다던데. 사기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도 투자했고 실제 매장도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다. 나는 실제로 운영 중인 푸드타운 매장을 방문했었다. 강서구에 있는 매장이었는데 점심시간에는 손님이 꽤 많았다. 음식 맛도 괜찮았고 직원들도 친절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장사될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내가 방문한 시간과 요일은 푸드타운 측에서 의도적으로 추천한 피크 타임이었다. 평일 한가한 시간이나 주말 저녁에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넷째, 내전 재산 1억 원. 10년간 모은 돈이었다. 이렇게 모은 7억 원을 계좌로 송금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곧 이제 시작이다라는 기대감이 떨림을 대신했다. 계약서는 두껍고 복잡했다. 법률 용어들로 가득했고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다. 나는 꼼꼼히 읽어보려 했지만 담당 직원이 재촉했다. 주요 내용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다 읽으시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실 거예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물론입니다. 다만 오늘까지 계약 완료하셔야 할인이 적용돼요. 시간이. 결국 나는 대충 훑어보고 서명했다. 지금 생각하면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였다. 계약서에는 여러 면책 조항이 숨어 있었다. 투자 수익률은 예상치이며 보장되지 않음. 매출 보장은 최초 6개월에 하나며 일정 조건 충족 시에만 적용됨. 투자금 회수는 계약 종료 후 가능하며 중도 해지 시 위약금 발생. 회사의 파산 또는 폐업 시 투자금 손실 가능. 특히 눈여겨봤어야 할 조항은 투자금은 매장 운영에 사용되며 회사 운영 자금과 분리되지 않음이었다. 이 말은 즉 투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당시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 계약을 완료하고 나오는 길, 나는 묘한 기분이었다. 불안함과 기대감이 교차했다. 잘한 결정일까? 만약 잘못됐다면?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7억 원은 푸드타운 계좌로 들어갔고 나는 공식적으로 투자자가 되었다. 투자 후 2개월이 지났다. 매장 오픈 준비가 한창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위치는 경기도 평택, 인천 부평, 서울 노원구, 충남 천안, 대전 유성구였다. 모두 인구 밀집 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상권이 좋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3개월째 드디어 첫 매장이 오픈했다. 평택 매장이었다. 오픈 행사에 초대받아 가족과 함께 방문했다. 화려한 현수막, 축하 화환, 할인 행사. 손님들도 꽤 많았다. 아이들은 신기해하며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아빠, 여기 아빠가 투자한 거야? 응, 그래. 이제 우리 가족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아내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지만 활기찬 매장 분위기에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았다. 4개월째 첫 수익 배당을 받았다. 5개 매장 중 2개가 오픈한 상태였고 총 180만 원이 입금되었다. 매장당 90만 원씩. 설명회에서 들었던 150만 원보다는 적었지만 초기라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다. 매장이 안정화되면 수익이 늘어납니다. 보통 6개월 정도 지나야 정상 궤도에 오르거든요. 18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생각하면 부족했다. 월세 150만 원. 대출 이자 125만 원. 합계 275만 원. 95만 원이 부족했다. 5개 매장이 모두 오픈하고 각각 150만 원씩 준다면 총 750만 원이 될 테니 그때는 여유가 생길 거라고 생각했다. 5개월째 나머지 3개 매장도 오픈했다. 이제 5개 매장에서 모두 수익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달 받은 배당금은 420만 원이었다. 매장당 평균 84만 원. 왜 수익이 이렇게 적나요? 최근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매출이 예상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 탓이었다. 코로나는 이미 끝났지만 경제 회복이 더딘 것은 사실이었다. 조금 참으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6개월째 배당금은 380만 원으로 더 줄었다. 이상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야 하는데
오히려 줄어들고 있었다. 일부 매장에서 점주가 교체되는 과정이라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점주가 왜 교체되나요?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셨어요. 새 점주를 교육 중이니 곧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정상화되지 않았다. 7개월째, 8개월째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비슷한 처지의 투자자들이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다. 나도 가입했다. 카페에는 수백 명의 투자자가 있었고 모두 비슷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수익이 약속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 매장은 손님이 거의 없다던데요. 본사에 연락해도 제대로 된 답변이 없어요. 한 투자자가 직접 자신이 투자한 매장을 방문했다는 후기를 올렸다. 평일 저녁 7시에 갔는데 손님이 3팀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월 매출 1억 5천이 나올 상황이 아니에요. 속은 것 같습니다. 다른 투자자도 비슷한 경험담을 공유했다. 저도 매장 가봤는데 직원들이 대충대충 일하고 있더라고요. 메뉴판도 낡았고 청결 상태도 별로였어요. 불안감이 급증했다. 나도 내가 투자한 매장들을 직접 방문해보기로 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노원구 매장이었다. 토요일 점심시간, 가장 바빠야 할 시간대였다. 하지만 매장에는 손님이 10팀도 안 되었다. 100석 규모의 매장에서 10팀은 10% 가동률에 불과했다. 나는 직원을 불러 물었다. 요즘 장사가 안 되나 봐요? 네. 처음에는 좀 됐는데 요즘은 한산해요. 보통 하루에 손님이 몇 팀 정도 오나요? 직원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하루 30팀도 안 와요. 주말에는 좀 낫지만 평일에는 더 한산해요. 30팀. 1팀당 평균 3만 원을 쓴다고 해도 하루 매출이 90만 원, 한 달이면 2,700만 원이었다. 월 매출 1억 5천만 원의 5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었다. 본사에서는 뭐라고 해요? 마케팅을 더 하겠다고는 하는데. 솔직히 음식 맛도 별로고 가격도 비싸요. 저도 여기서 일하면서 먹어봤는데 굳이 돈 주고 먹을 맛은 아니에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직원조차 자기 매장 음식에 자신이 없어 하고 있었다. 두 번째로 방문한 천안 매장은 더 심각했다. 아예 문이 닫혀 있었다. 영업시간인데도 셔터가 내려가 있었다. 주변 상인에게 물어보니 일주일 전부터 문을 닫았다고 했다. 거기 얼마 못 가더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됐나 봐요. 점주도 바뀌고 그랬는데 결국 문 닫았어요. 본사에 전화를 걸었다. 천안 매장이 문을 닫았다던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그 매장은 일시적으로 리뉴얼 중입니다. 곧 재오픈할 예정이에요. 언제요?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동안 수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리뉴얼 기간에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오픈 후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을 거예요. 말이 되지 않았다. 투자금을 받아놓고 매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투자자 카페에서 집단 민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50명의 투자자가 본사를 방문했다. 나도 그중 한 명이었다. 회의실에 모인 우리 앞에 대표와 임원들이 나타났다. 대표는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하게 말했다. 투자자 여러분,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라뇨? 처음부터 과장 광고를 한 것 아닙니까? 한 투자자가 따졌다. 과장이 아닙니다. 당시 제시한 수치는 실제 초기 매장들의 데이터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와 외식업 전반의 불황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것입니다. 그럼 매출 보장은 뭔가요? 약속대로 보존해주세요. 매출 보장은 특정 조건 하에서만 적용됩니다. 계약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사의 귀책 사유로 인한 매출 부진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현재 상황은 전반적인 경기 불황이 원인이므로 본사 귀책 사유가 아닙니다. 법률 용어로 무장한 변명이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우리의 잘못이기도 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이대로 계속 손실만 보라는 겁니까? 우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메뉴 개선, 마케팅 강화, 점주 교육 등 여러 방안을 시행 중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상황이 나아질 것입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데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
그동안 계속 적자를 감수하라는 뜻이었다. 8개월째부터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배당금은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졌고 어떤 달은 200만 원도 안 되었다. 반면 내가 부담해야 할 고정비용은 변함없이 275만 원이었다. 부족한 돈은 내 월급으로 메워야 했다. 월급의 절반 이상이 투자 관련 비용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생활비가 빠듯해졌다. 아이들 학원을 줄였고 외식도 끊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다. 내가 뭐라고 했어? 하지 말라고 했잖아. 지금 그런 소리 하면 뭐해? 이미 엎질러진 물이야. 물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엎질러진 거야. 애들은 어떡하고, 우리 노후는 어떡하고. 아내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다. 나도 똑같이 절망스러웠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9개월째, 천안 매장이 공식적으로 폐점했다. 리뉴얼이라는 말은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점주가 폐업을 선택한 것이었다. 본사에서는 새 점주를 찾고 있다고 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다. 그 매장에 대한 배당은 완전히 끊겼다. 5개 매장 중 1개가 사라진 것이다. 수익은 더 줄어들었다. 10개월째 본사에서 황당한 제안이 왔다. 현재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긴급 경영 개선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추가 투자를 해주시면 그 자금으로 매장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추가 투자라니. 이미 7억을 날린 상황에서 더 투자하라는 말이었다. 추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는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우선 배당권과 함께 향후 회사가 흑자로 전환될 때 추가 보너스를 지급하겠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미 많이 잃었는데 조금 더 투자해서 회복할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추가 투자를 했다.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성크 카스트 펠럿이었다. 나는 추가 투자를 거부했다. 더 이상 돈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오히려 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추가 투자를 한 투자자들에게는 배당금이 우선 지급되었다. 추가 투자를 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가용자금이 부족하다며 배당을 미루거나 줄였다. 실질적으로 추가 투자를 강요하는 방식이었다. 참다 못한 투자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했다. 나도 여기에 동참했다. 20명의 투자자가 공동으로 소송을 준비했다. 변호사는 계약서를 검토한 후 냉정하게 말했다. 솔직히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요? 명백한 사기 아닙니까? 사기를 입증하려면 처음부터 사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실제로 사업을 시도했지만 외부 환경 때문에 실패했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걸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하더라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미 자산이 없는 상태라면 더더욱 그렇죠. 결국 우리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만 1인당 500만 원이 추가로 들었다. 이미 빚더미에 앉은 상황에서 또 빚을 내야 했다. 우리는 광고 모델이었던 이 씨에게도 책임을 물으려 했다. 그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의 소속사는 이렇게 답변했다. 이 씨는 단순히 광고 모델로 계약한 것이며 사업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투자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개인적인 투자 결정이었고 그 또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로 투자를 했는지도 의심스러웠다. 어쩌면 회사 측에서 광고료 명목으로 돈을 주고 그걸 마치 본인이 투자한 것처럼 포장했을 수도 있었다. 이 씨는 방송에서도 SNS에서도 푸드타운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일처럼. 나는 그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냈다. 선생님이 추천해서 7억을 투자했습니다.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최소한 사과라도 해주실 수 없습니까? 답은 오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을 파괴했다. 아내와의 대화는 대부분 돈 문제로 귀결되었다. 이번 달 카드값이 300만 원이 넘어. 어떡할 거야? 조금만 참아. 소송 결과가 나오면. 소송? 그게 언제인데? 내년? 내후년?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살라고? 아이들도 변했다. 학원을 줄이고 용돈을 줄이니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되었다. 큰아이는 아빠 왜 이렇게 가난해졌어? 라고 물었다.
대답할 수 없었다. 1년째 부모님께 더 이상 돈을 갚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크게 화를 내지 않으셨지만 실망한 표정이 역력했다. 아들아, 돈은 됐다. 건강만 챙겨라.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 1억 원을 날려버린 것이다. 1년 2개월째 푸드타운 본사가 파산 신청을 했다. 5개 매장 중 3개가 이미 폐점한 상태였고 나머지 2개도 곧 문을 닫을 예정이었다. 본사에서 보낸 마지막 공지는 이랬다. 투자자 여러분께 그동안 푸드타운에 투자해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인해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으며 청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투자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청산 후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할 예정이지만 부채 규모를 고려할 때 투자금 전액 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액 회수는커녕 10%도 돌려받지 못할 것 같다는 변호사의 말을 들었다. 7억 원 중 7천만 원도 못 건진다는 뜻이었다. 회사 파산과 함께 내 삶도 무너졌다. 은행 대출 3억 원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가 시작되었다. 신용 등급이 떨어졌고 신용카드도 정지되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바꾼 집마저 월세를 밀리기 시작했다. 집주인은 독촉 전화를 해댔고 결국 6개월 만에 집에서 쫓겨났다. 우리 가족은 아내의 친정으로 들어갔다. 40대 중반에 처가살이를 시작한 것이다. 장인 장모님의 따가운 시선이 매일 가슴을 찔렀다. 회사 생활도 영향을 받았다. 경제적 스트레스로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실수도 잦아졌다. 결국 회사에서도 자발적 퇴사를 권유받았다. 거절할 수 없었다. 실업자가 되었다. 부모님 건강도 나빠지셨다.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버지가 쓰러지셨고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내 잘못 때문에 부모님까지 고생하시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가장 어두웠던 시기, 나는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 한강을 바라보며 이대로 끝내버릴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7억 원의 빚, 실직, 가족의 고통. 모든 것이 내 잘못이었다. 내가 욕심을 부렸고 신중하지 못했고 경고를 무시했다. 내가 사라지면 최소한 보험금으로 빚을 일부 갚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초등학생 아들과 딸. 이 아이들에게 아빠는 투자 실패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트라우마를 남길 수는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에게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아내는 울었다. 나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 속에서 약간의 위안을 찾았다. 그래도 나는 아직 살아있다. 가족도 살아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변호사와 상담 끝에 개인 파산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 자존심이 상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파산 절차는 복잡하고 굴욕적이었다. 내 모든 재산과 부채를 법원에 공개해야 했다. 채권자 신문에서는 은행, 푸드타운 관계자, 심지어 부모님까지 동석한 자리에서 신문을 받았다. 왜 이렇게 큰 투자를 했습니까? 제대로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가족과 상의는 했습니까? 질문 하나하나가 화살처럼 꽂혔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다행히 파산 신청은 받아들여졌다. 7억 원의 빚 중 5억 원이 탕감되었다. 남은 2억 원은 5년간 분할 상환하기로 했다. 월 333만 원씩. 문제는 수입이었다. 실업 상태에서 어떻게 월 333만 원을 마련할 것인가? 파산 후 나는 이전의 삶을 완전히 버리기로 했다. IT 업계로 돌아가는 대신 작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 시급 9,000원,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 월급은 180만 원 정도였다. 아내도 일을 시작했다. 식당 서빙, 월 150만 원. 둘이 합쳐 월 330만 원. 딱 빚 갚을 돈만 나왔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했을까? 정부 지원금, 친척들의 도움, 그리고 극단적인 절약. 우리는 월 50만 원으로 네 식구가 살았다. 장을 한 번 볼 때 1만 원 이상 쓰지 않았고 외식은 꿈도 꾸지 못했다. 아이들은 이해했다. 큰아이는 아빠 괜찮아. 우리 그냥 라면 먹으면 되라고 말했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2년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편의점에서 인정받아 점장으로 승진했고 월급이 250만 원으로 올랐다. 아내도 식당에서 경력을 쌓아 주방 보조로 월 200만 원을 받게 되었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얻어 다시 독립했다. 비좁았지만 우리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게 감사했다. 빚도 절반 가까이 갚았다. 5년 계획이었지만 3년 만에 1억 원을 갚았다. 남은 1억 원도 2년 안에 갚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마음가짐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일확천금을 꿈꾸지 않았다. 꾸준히 성실히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진짜 부의 길임을 깨달았다. 3년째 푸드타운에 대한 집단 소송 결과가 나왔다. 우리가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회사 측이 과장 광고를 한 점,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유용한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배상 금액은 투자금의 30%에 불과했다. 내 경우 7억 원의 30%인 2억 1천만 원. 문제는 회사가 이미 파산한 상태라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것이었다. 청산 후 채권자들에게 분배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니 나는 약 3천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3천만 원. 7억 원 투자해서 돌아온 돈이 3천만 원이었다. 95.7%를 잃은 것이다. 그래도 3천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었다. 그 돈으로 남은 빚을 조금 더 갚았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에 대한 진실도 밝혀졌다. 그는 실제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 푸드타운 측에서 광고료 2억 원을 주고 그중 3천만 원을 투자금으로 넣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즉, 그는 단순히 돈을 받고 광고만 해준 것이었다. 실제로 위험을 감수한 것도 아니고 손실을 본 것도 아니었다. 우리는 그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광고 모델의 법적 책임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패소했다. 그는 법적으로 아무 잘못이 없다는 판결이었다. 그 후 그는 방송 활동을 계속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나는 TV에서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채널을 돌렸다. 돌이켜보면 실수투성이었다. 주요 실수들을 정리해보면 1. 확증 편향 컨퍼메이션 바이어스. 나는 투자하고 싶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았다. 반대 의견은 무시했다. 2. 권위에 대한 맹신. 유명인이 추천했다는 이유만으로 믿었다. 그 사람의 전문성이나 실제 투자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3. 과도한 레버리지. 없는 돈을 빌려서 투자했다. 영끌은 성공하면 큰 수익이지만 실패하면 파산이다. 4. 분산 투자의 오해. 5개 매장에 분산했지만 모두 같은 회사, 같은 사업 모델이었다. 진정한 분산이 아니었다. 5. 계약서 미확인. 두꺼운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않았다. 면책 조항들이 숨어 있었는데 몰랐다. 6. 전문가 조언 무시. 아내, 동료, 친구들 모두 신중하라고 했지만 무시했다. 7. 조급함. 이번 주까지만 할인이라는 말에 조급해졌다. 시간을 두고 판단했어야 했다. 8. 매몰 비용의 오류. 상황이 나빠졌을 때 빨리 손절했어야 하는데 이미 많이 잃었으니 조금만 덜하는 생각으로 버텼다. 이런 투자 사기는 공통된 패턴이 있다. 1.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익률. 월 10%, 연 120%는 정상적인 사업에서 나올 수 없는 수치다. 은행 이자가 2%인 이유가 있다. 2. 유명인 동원.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을 광고 모델로 내세워 신뢰를 준다. 3.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고급 호텔, 멋진 PPT, 성공 사례 등으로 포장한다. 4. 압박 판매. 이번 주까지만 자리가 얼마 안 남았다 등으로 조급하게 만든다. 5. 전문 용어 남발. 복합 외식 문화 공간, 통합 운영 시스템 등 그럴듯한 용어를 쓴다. 6. 보장이라는 허울. 매출 보장, 원금 보장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7. 피라미드 구조. 초기 투자자에게는 후기 투자자의 돈으로 배당을 준다. 폰지 사기의 변형이다. 경제적 손실도 컸지만 더 큰 상처는 가족에게 준 고통이었다. 아내는 나를 원망했다. 당연했다. 그녀의 동의 없이 7억 원을 날려버렸으니 우리 부부 관계는 예전 같지 않다. 신뢰가 깨졌다. 아이들은 가난을 경험했다. 친구들이 학원 가고 놀 때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놀았다.
수학여행도 못 갔다. 그 기억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 부모님은 노후 자금을 잃으셨다. 이제 80대이신 부모님이 다시 돈을 모으기는 불가능하다. 내가 모셔야 하는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가족에게 준 상처와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 나 하나의 잘못된 결정이 사회 전체에 미친 영향도 생각해봤다. 은행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손실을 봤다. 그 손실은 결국 다른 고객들의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진다. 정부는 내가 파산하면서 지원금과 복지 비용을 지출했다. 세금으로 푸드타운과 거래했던 업체들 식자재 공급업체, 인테리어 업체 등도 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 수백 명의 투자자들이 나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그들의 가족까지 고려하면 수천 명이 피해를 봤다. 투자 사기 하나가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으로 크다. 이런 사기를 막으려면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프랜차이즈 투자 규제 강화. 현재 프랜차이즈 투자는 규제가 느슨하다. 최소 자본금, 사업 실적 공개 등이 의무화되어야 한다. 2. 유명인 광고 책임 강화. 광고 모델도 최소한의 실사도 딜러전스를 해야 한다. 거짓 광고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 3. 투자금 분리 관리. 투자금은 별도 계좌에서 관리되어야 하고 용도 외 사용 시 처벌해야 한다. 4. 냉각기간 제도. 계약 후 일정 기간의 7일 안에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5. 수익률 표시 규제.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과거 실적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물론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투자자 스스로가 현명해져야 한다. 내가 뼈아프게 배운 교훈들. 1. 너무 좋아 보이면 의심하라. 월 10% 수익률 같은 건 없다. 있다면 사기다. 2.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마라. 사업 모델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 투자하지 않는다. 3. 절대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투자는 잃어도 되는 여유 자금으로만 한다. 4.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라. 특히 작은 글씨 부분, 면책 조항을 주의 깊게 본다. 이해 안 되면 변호사에게 문의한다. 5. 주변의 반대 의견을 경청하라. 특히 가족이 반대하면 더 신중해야 한다. 6. 분산 투자하라. 하지만 진짜 분산이어야 한다. 다른 산업, 다른 자산군으로. 7. 조급하게 결정하지 마라.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압박을 받으면 더 천천히 결정한다. 8. 정기적으로 재평가하라. 투자 후에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잘못되면 빨리 손절한다. 9.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재무설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한다. 비용이 들더라도 나중에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다. 10. 탐욕을 경계하라. 더 많이, 더 빨리 벌고 싶은 마음이 판단을 흐린다. 5년 후. 지금은 2026년 말이다. 푸드타운 투자로부터 5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편의점 점장으로 일하고 있다. 연봉은 3,500만 원 정도. IT 회사에 다닐 때보다 많이 적지만 만족한다. 매일 성실히 일하고 손님들과 소통하는 게 즐겁다. 아내는 식당 주방장이 되었다. 연봉은 4천만 원. 우리 부부 합쳐 7,500만 원으로 내 식구가 산다. 예전보다는 적지만 빚이 없으니 충분하다. 그렇다. 빚을 다 갚았다. 원래 5년 계획이었지만 4년 반 만에 완료했다. 그날 마지막 입금을 하고 집에 와서 가족과 함께 울었다. 아이들은 잘 자라주고 있다.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중학생이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가족의 유대는 더 강해졌다. 어려운 시절을 함께 이겨냈다는 자부심이 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다. 빚을 다 갚은 날 부모님께 전화드렸다. 아버지, 어머니, 1억 원 다 갚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 없으시다가 한참 후에 말씀하셨다. 아들아, 돈은 중요하지 않다. 내가 다시 일어선 게 자랑스럽다.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나는 이제 투자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가 쳐진다. 주식도 코인도 부동산도 하지 않는다. 그냥 은행에 저축하고 연금 들고 보험 넣는다.
평범하지만 안전한 방법으로 노후를 준비한다. 가끔 옛 동료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 요즘 투자가 대박이래. 너도 해봐. 나는 웃으며 거절한다. 난 됐어.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더라. 그들은 이해 못하는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나는 안다. 천천히, 꾸준히, 성실하게 사는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임을. 7억이라는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더 큰 욕심을 부렸을 것이고 언젠가는 더 큰 실패를 했을 것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이 나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명인의 말에 현혹되지 마라. 너무 좋아 보이는 제안은 의심하라. 빌린 돈으로 투자하지 마라. 주변의 반대 의견을 경청하라. 무엇보다 탐욕을 경계하라. 평범한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이 글은 실제 푸드타운 투자 피해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이름과 세부 사항은 변경했지만 핵심 내용은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 매년 수천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가 발생합니다. 피해자는 수만 명에 달합니다. 그들 대부분은 평범한 직장인, 자영업자, 은퇴자들입니다. 욕심을 부린 것이 아니라 단지 더 나은 미래를 꿈꾼 것뿐입니다. 이 글이 한 사람이라도 투자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항상 의심하며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지지 마십시오. 당신의 가족과 미래를 지키십시오.